오늘은 1970년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물가 상승 시그널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코멘트를 드릴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물가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들이 있고 여기서 어떤 식의 전망치들을 제가 하는지, 즉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 최근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들을 바라보게 되면 8월 12일 날 CPI 지표가 발표가 되기 전에는 야, 이번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야, 예상보다는 물가가 높지 않네라고 하면서 빠르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PI 지수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높게 나오니까 그 즉시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을 했다가 세부적인 지표들을 바라보니까 야, 이게 지속적인 물가 변수보다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락하는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주목을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나 크게 요동치는 이유가 물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주식 가격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입을 하는 이 환율이 이렇게나 크게 요동치는 게 물가인데, 왜 이렇게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물가 지수에 대체 이렇게나 크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핵심 조건은 뭐냐면 제가 8월 13일 날에 CPI 지수에 대해서 중요한 코멘트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핵심 변수가 무엇이냐?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지금은 금리 인하 여부보다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수 있느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호재냐 했을 때, 야, 9월 달에 인하를 하고 그 다음 달에 금리를 오히려 올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호재가 아니겠죠.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야, 금리 인하 9월 달에 하는 거 요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금리 인하를 해달라. 요런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가 원하는 것보다 야, 평생 동안 금리 계속 내려. 마이너스 금리 될 때까지 내려. 물가도 잡은 상태에서. 이게 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물가가 안정적인 그 환경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뭘 봤다? 물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흐름들을 바라보느냐? 트럼프 행정부는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고용이 좋아도 금리를 내릴 거고 고용이 나쁘면 더 많이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무엇이다? 그냥 최대한 금리를 내려라.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야, 금리를 내린다고 친다면 물가만 잡히고 있다면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겠네? 요런 식의 흐름들이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CPI 지수랑 PPI를 바라본 결과 야, 생각보다 금리 충분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식의 생각이 드니까 증시가 상승을 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고용이 좋으면 금리를 한 번 내리고, 고용이 나쁘다 그러면 50bp를 내리고, 고용이 예상보다 더 나쁘다 75bp를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연준 의장 자리 줄 테니까 금리 인하 찬성을 해줘라고 꼬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이슈들이 지금 최근에 뉴스들 같은 데에서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아, 베센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준 의장 자리를 준다는 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7명, 그리고 연방은행 총재들이 해요. 근데 이 연방은행 총재들은요, 임기가 짧아요. 근데 연방준비제도에는 이 이사회 사람들은요, 임기가 14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연방준비제도에 있는 이사회에 있는 이 사람들만 다 꼬셔도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대로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거든요. 분명히 여기 있는 이 사회들은요, 연준 의장 자리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연준 의장 자리는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야, 너희들 연준 의장 자리 줄 테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찬성을 좀 해줘. 찬성을 잘해주는 사람한테 연준 의장 자리 주겠다. 라고 하니까 지금 연준 의장 후보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 금리 인하 찬성합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야, 진짜로 물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진짜로 그냥 최대한 금리 내릴 수 있고, 이런 식의 기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냐면요.
지금처럼 금리를 매우 강력하게 내린다는 이 의지 덕분에 앞으로 매우 강력한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날에 실제로 실현이 되고 있어요. 1970년대와 72년대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과 대통령이 돈을 계속 풀었던 구간들이고 이게 큰 상승장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1973년도 때는 이게 또 큰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요거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1971년도와 1972년도 9월 달까지는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물가가 거의 한 6%였던 물가가 지금 매우 빠르게 하락을 해가지고 거의 2%까지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금리를 계속 내리는 환경에서 재정 지출도 계속 풀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임금과 가격들을 통제를 했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물가에 대한 압박들을 나중에 터트리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와 같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억눌렸던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욕구들은요. 나중에 물가 올릴 수 있을 때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구간들이 1972년대 후반대였다고요. 그래서 한 1972년도 9월 달쯤이 되자 이때 당시 연준 아사번스는 야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은 내릴 수가 없고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게요라고 나왔었고 그렇게 되자 증시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다?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차 임금과 가격 통제도 시도를 했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더불어 가지고 오일 쇼크까지 터지게 되면서 바로 1970년도의 흐름들이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치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1970년대 초반에서의 폭등장의 원인은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많이 풀어줬었고 게다가 이 타이밍 때 왜 정책을 많이 쓸 수 있었느냐? 물가가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안정화가 되니까 임금과 가격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 주식시장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실적은 약간 상승하는데 멀티플이 크게 상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최근 들어 가지고 막 PER 이런 것들 있죠. 실적은요. 매년 시키면서 실적은 매년 한 10등을 하는데 그러면 10% 상승하니까 주가도 뭐 10%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멀티플은 막 원래는 한 적정 멀티플이 한 20배였다면 이게 한 30배에서 올라갔다가 한 50배까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멀티플이 크게 상승했던 시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멀티플이 이렇게나 올라갔다면요. 실적 상승이 10%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대략적으로 한 30%, 매년 한 40% 이렇게 올라가야지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은 왜 일어났을까요? 하락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 멀티플 상승이 있죠. 요게 깨졌기 때문이에요. 매우 비쌌던 이 멀티플 상승을 유도로 했었던 그 모멘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감들 있죠. 그게 박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70년대 초반으로 온 거예요. 폭등장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왜 앞으로도 경제는 좋을 거야, 돈은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재정정책,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들을 막 때려 붓는 거예요. 이게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풀렸던 거고 통화정책이라고 해서 금리를 계속 낮췄던 거죠. 그러니까 야 지금 경제가 나쁘면 어때? 금리 내려줄 거야. 멀티플이 계속 상승을 했고 야 성장이 둔화가 된다고? 걱정하지 마. 정부에서 각종 지원 정책들 펼치면서 경제 살려줄 거야 라고 하니까 주가가 하락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모멘텀들이 사라지면 하락하겠죠. 그게 바로 1973년도였습니다. 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격들이 계속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생산을 하면 할수록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 시그널들도 보였고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기업들에서 성장은 둔화가 되고 또한 이런 식의 모멘텀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는데 또한 금리도 오르고 재정 정책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멀티플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의 대부분들은요. 멀티플 상승에 기반합니다. 실적도 상승을 하지만요. 실적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대감 있죠. 기대감은 진짜 순식간에 증폭되었다가 순식간에 하락할 수 있어요. 이 멀티플 상승과 하락이 기반을 했던 게 대부분들의 상승장과 폭락장의 특징이에요. 오늘날입니다. 지금의 흐름들은 어떠냐? 멀티플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자, 코로나 팬데믹 때 멀티플이 매우 높게 올랐다가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 결과 멀티플이 아주 빠르게 큰 폭의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장이 될 때 어떻게 되고 있다? 멀티플이 크게 상승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 과거와 다른 점은 뭐다? 과거에는 막 멀티플이 막 38배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고점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30배밖에 안 되죠. 이게 그만큼 과거 대비해서 실적 자체도 여전히 올랐다는 거예요. 실적도 매우 많이 올랐다 보니까 정고점을 뚫고라도 지금 멀티플이 30배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저점을 치고 나서 지금 멀티플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 왜 나타나고 있죠?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멀티플을 상승으로 만들었던 이유들은 성장 측면에서 약간 둔화가 되는 게, 피크 찍고 성장이 둔화가 되는 게 보이죠. 근데 향후에 둔화가 되더라도 횡보하다가 금리를 낮춰주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측면도 지금은 강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금리를 수직으로 내려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망가지는 것도 안 보여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태인 거죠. 가격은 비싸더라도 모멘텀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언제쯤 깨질까? 근데 이 멀티플이 하락하게 되는 요런 재료들은 언제 나타날까? 그거는 성장이 박살난다는 재료 또는 금리를 올린다는 재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성장이 박살난다는 재료들. 요거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요게 나타나려면 실업률이 4.0가 떠야 돼요. 또는 지금 금리 인하를 아예 못한다라고 뜨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인 이 성장이 박살난다는 재료들은요, 진짜로 고용이 완전히 나빠진다 또는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재료가 떠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료 2번은 뭐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재료가 보아야 되는데, 이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지표가 보이면 돼요. 그러면 가장 최악은 뭐냐면요, 물가가 크게 올라가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 결과 성장이 박살나는 것도 커버를 못한다. 이 타이밍 때는 대폭락장이 나오는 겁니다. 요때는 대폭락장이 나오는데, 지금은 핵심은 뭐다? 지금은 이럴 가능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요런 흐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승장을 랠리는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높고, 하락을 하더라도 일정히 그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핵심은 물가가 상승하는 지표 아직까지는 안 보여서 그래요.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요, 성장이 둔화가 되면 언제든지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흐름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 자체가 뭐냐면, 제가 8월 13일 날 때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멀티플을 계속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고, 이를 위해서는 그냥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을 때마다 금리를 미친 듯이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시장의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계속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느냐가 물가 안정이냐라고 하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의 환경을 바라본다면 적어도 9월 달, 쉽게 말해서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은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은 아직까지 지금 뭐 물가 안정 맞습니다라고 코멘트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야, 물가 안정이라면 최대한 금리 내려 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내려야지 내가 너희들한테 연준 의장 자리 줄 거야. 그러니까 금리 내려. 지금 이런 맥락들 있죠. 다 연결을 해보면요, 오늘날에 있던 뉴스들이 다 조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뉴스들에서 연준과 관련된 재료들은요, 다 이러한 맥락 쪽에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정말로 뉴스 보고 시장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중요한 변수들과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있었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그 멀티플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지, 지금 증시를 상승하고 있는 게 막 실적이 좋아져서 그러느냐. 이번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 발언들 나오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다? 실적이 그렇게나 좋아지겠다 이거보다는 야, 멀티플이 상승할 거야, 요거 때문에 상승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은 버블장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저는 이 버블을 먹을 거고,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피할 준비도 해야겠죠. 그러면 언제쯤까지 제가 버블장을 즐길 수 있을까? 언제쯤에는 피해야 될까? 요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과거로 흘러갔을 때 언제쯤에서 우리가 팔아야 됐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요. 과거에 제가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를 바라봤을 때 물가 상승의 시그널이 보여서 더 이상은 금리를 내릴 수 없을 때, 이 타이밍 때는 피크 찍고 내려옵니다. 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시기 때는요, CPI 상승률이 빠르게 급등합니다. 요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가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분석을 한다면 물가는 서비스 물가,
주거비 물가, 상품 물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서비스 물가는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느냐? 임금 상승률에다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크 찍고 내려가 가지고 약간 평균보다는 높은 환경에서 약간 반등하는 수준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나쁘면 여기에서 평균치에서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요. 주거비 물가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주거비 물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평균치 이하에서 앞으로도 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주거비는요. 물가에서 3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한다면요. 주거비가 계속 하락한다면 결코 쉽게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거비가 지금 계속 바닥치고 있는데 이거 쉽게 물가 안 잡힌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은 상품 물가가 중요합니다. 이 상품 물가들을 바라봤을 때는 요 변동성들이 예상이 되지만 지금의 스탠스 자체는 여전히 그래도 평균치 이하에서 약간은 안정적이지만 반등하는 흐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만 바라본다면 얘는 평균치 이상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되고 뭐 설령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평균치에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는 안정적이다. 근데 아직은 주거비 물가 덕분에 물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을 거고 상품 물가는 상승하고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들은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들을 낮추고 있어요. 이 에너지 가격이 지금 상품 물가의 하락들을 최대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바라봤을 때 저의 스탠스는 어떠냐면요. 서비스 물가와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평균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물가 상승률이 막 2%대 한 후반 2.8에서 한 3.2%이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는 게 핵심 변수가 주거비인데 만약에 이 주거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쳐봐요. 주거비 가격이 올라가면 대폭 물가가 올라가서 한 3.0에서 한 3.5% 사이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주거비 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보다 저는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게 이 주거비는 진짜 한 번 올라가는 순간 크게 난리 나기 때문에 이 주거비 전망들을 바라봤어야 됐고 그래서 주거비 전망들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주거비는 진로 주택 가격이라고 했어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나면 1년 뒤쯤에는 임대료도 따라서 주택 가격 흐름대로 상승을 한다. 이런 식의 논문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거죠. 주택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끄면 2020년도 5에서 7월 달이라고 친다면 임대료도 2021년도 5월 달과 7월 달부터 반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5월 달과 6월 달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던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진로주택 가격들이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자 이것도 한 1년 뒤부터 임대료 가격들도 꺾이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흐름들도 바라보는 거죠. 주택 가격들이 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꺾이는 추세잖아요. 자, 그러면 임대료 가격들도 만약에 임대료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주택 가격이 저점을 찍고 나서 쭉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어떻게 되고 있다? 임대료 자체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이 주택 가격이 여기서 큰 폭으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면요. 큰 폭으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면 이 주거비 상승률도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1년 동안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서비스와 상품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물건 가격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금리를 낼 수가 있고 이런 흐름들을 하에서 당분간의 멀티플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막 폭락작은 안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 예상과 달리 서비스 물가가 지금 추세대로 계속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려야 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해요. 특히나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서비스 물가가 평균 이상이잖아요.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그 즉시 바로 물가 상승 시그널들이 돼요. 지금은 조금 정량적인 지표들만 분석을 해준 것이지 기대 인플레이션 튀는 모습들이 보이면 바로 매도하고 도망쳐야 된다.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 내용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 중에 개별 종목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정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개별 종목들 관련해서 코멘트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